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 이거 합니다. 그 독감이 지금 미국에 유행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중서부 미시간 쪽이라든가 위스콘신 쪽, 또 카나다, 토론토, 오타와에 유행이 돼 가지고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또 최근 건강 상황에 화제가 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감이 왜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병원체가 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그럼 바이러스하고 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균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세포 용질이 있고 또 핵이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생제 예를 들면 페니실린이라든가 엠피시린이라든가 이 항생제를 쓰므로써 이제 퇴치하기가 쉽고 우리가 많이 잘 알려져 있고 또 배양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고 세포라기보다는 핵산의 존재입니다. 핵에. 그래서 그것이 치료하기가 좀 힘이 들고 또 퍼지기가 쉽고 또 핵이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가 쉽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무슨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한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영어로 스와인 플루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돼지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는 돼지 조직에서 발견돼 가지고 돼지 독감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꼭 돼지고기를 먹었다든가 돼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걸 명백히 하시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이름을 갖다 H1N1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바이러스의 유전인자의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과학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H1N1이 그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이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는 그 독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 면역이 있던 과거 2년 전에 면역이 있던 사람도 또 다시 걸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염하는 방법 또 치료하는 거 또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느냐 또 어떤 증상이 있음으로써 환자가 그것을 자기가 독감이 아닌가를 느끼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외부에서 물론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로 많이 들어오고 또 위장계통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이것이 뇌로 가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뇌염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 가지 뇌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뇌염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건 뇌염보다도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N1 플루가 지금 유행이 돼 가지고 이것이 과거의 그 독감에는 애들이라든가 노인애들을 주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항이 낮은 분들을 갖다가서는 침범을 했는데 이번 H1N1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하셔가지고 증상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꼭 의사한테 빨리 조기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독감의 증상이 처음엔 꼭 감기 들린 거 우리말로 감기 들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골치가 아프고 사이너스 프로블럼, 축농 프로블럼이 있고 한데 요번 그 H1N1 플루는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위장계통의 증상이 같이 옵니다. 예를 들면 구토증이 나고 토한다든가 몹시 토하돼 가지고 토해서 다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같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와 위장계통의 증상이 컴비네이션으로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독감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증상을 보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그냥 감기인지 또는 엘러지성의 호흡기 증상인지 또는 H1N1 독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라보라토리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피 검사가 아니라 코든가 입의 점막을 해서 균을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실로 보내 가지고서는 그 H1N1이 있느냐 없느냐 갖다가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학적인 진단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그 증상 아까 말씀드린 증상의 컨비네이션을 봄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H1N1 플루냐 아니냐를 갖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H1N1 플루가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아주 독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시간 이쪽에서는 거의 100 내지 150명 이상의 감염된 환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중에서 15명 내지 20명은 지금 중퇴 상태에 들어가지고서는 미시간 대학의 중퇴실에 입원되어 있는데 사망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서 뭐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런 중퇴로 되고 입원을 할 정도냐 하게 되면 조기 발견을 못 해가지고 말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폐염으로 들어갑니다. 폐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뉴모니아, 즉 폐염이 되면 H1N1 플루가 뉴모니아로 되면 이것은 아주 치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그 치명도가 높은 중요한 전염병입니다. 그 H1N1 독감에 그러니까는 이 돼지 독감에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딴 병에도 그렇겠지만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방에서 제일 또 첫째로 중요한 것이 예방 주사. 그러니까 플루샷이라고 그러죠.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으면은 예방을 이제 유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백신 플루샷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주사를 맞은 다음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은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에 노출이 된 다음에 주사를 맞으면은 그 백신의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하고 아무 프라블럼이 없고 이러한 독감에 노출이 안 됐을 때 빨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최근에 와가지고 이러한 H1N1 플루가 문제가 돼 있으니까 플루샷을 과거에 맞지 않으시던 분들도 간단한 문제니까 플루샷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환자 주위에 노출이 되면은 그 좋지 않고 전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한다든가 그래서 노출을 방지하고 또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빨리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가족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격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힘든 얘기지만 같은 집에서 살면서 격리 안 되는 게 그래서 격리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독감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은 침실을 따로 좀 2층이나 지하실로 옮긴다든가 화장실을 같이 쓰지 않는다든가 해서 격리가 중요하고 외출하는 거 가능하면 특히 이렇게 기후가 나쁜 시기에는 춥고 이런 경우에 외출하는 거는 불필요한 외출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이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나이 어린 애들하고 연령 많으신 연세하신 분들 또 예를 들면 암이 있어가지고서는 키모테라피를 하셔가지고 저항력이 낮아지신 분들이 더 잘 걸리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특히 조심하고 플루샷을 미리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이게 예방이고 치료 방법이 있어가지고서는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든가 엠피시린이라든가 시프로와 같은 우리가 보통 항균하는 항생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바이러스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꼭 처방이 있어야 사는 거고
또 이 항바이러스 항생제도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항생제 같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시일 내에 충분하게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침약이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H1N1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균이 오래 있으면 거기에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이러스 항생제하고 균 항생제를 같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개념이 좀 바뀐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데, 첫째 제가 말씀드린 건 혈압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특히 교포들 사회에서도 혈압에 관한 개념은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혈압을 갖다가 약을 먹어서 또 체중을 줄이고 음식에 조정을 해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게, 정상치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려 있는데, 그 정상치가 문제가 됩니다. 혈압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의 수치가 140까지는 괜찮다, 밑에 수치가 90 이하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 환자의 체중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가정 그 패밀리 히스토리에 따라서 그 수치, 우의 수치, 낮의 수치를 갖다가서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우의 수치는 140이 아니라 보통 130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걸 갖다가 중요시하고 있고, 또 그 가정에 패밀리 히스토리에 중풍이라든가 또는 심근경색, 하르테크가 있고 또 체중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더 내려야 한다. 120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치가 90을 표준으로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 역사라든가 과거의 병력에 따라 가지고 90 이하, 80 이하로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는 그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레스테롤 레벨에 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200 이하면 괜찮다, 그죠? 뭐 190, 180도 괜찮으니까 약을 먹든지 약을 안 먹든 간에 하여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가 200 이하로 내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도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환자의 경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가족 역사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필요한 사람은 150, 160까지 내려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60, 170 정도로 유지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문제는 이제 그 약이, 그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이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병력이라든가 가족 역사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률적인 아닌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이제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나고 그래가지고 떠들썩해서 코리안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링게르 주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그게 무슨 뭐 특별히 탈수가 있거나 영양 부족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분들도 어디 몸이 불편하면은 링게르 주사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서는 정맥 주사를 맞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링게르 주사는 물론 영양 부족이 있거나 탈수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정맥 주사를 해 가지고 링게르라는 건 이제 당과 물이니까 주로 맞고 하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물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요새 기운이 없고 하니까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링겔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서 맞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동맥이 맥히고 이래가지고 팔다리 절단을 해야 할 그런 환자도 신문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링겔 주사를 남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링겔 주사 놔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또 의사들도 한국에서도 그러겠지만 미국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맥주사 링겔을 주거나 이러는 건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특히 이렇게 미시간 이런 건데 위스콘신, 미네소타, 카나다 근처에 이제 한파가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고생들 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위를 피하고 추운 날에 나가지는 말고 집안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꼭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고 하실 때 꼭 의복을 갖다 놔서 충분히 하시고 특히 손발 같은 데 따뜻하게 장갑을 끼고 해야지 그 동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어로는 프로스트 바이트라고 돼가지고 손끝이란가 발끝은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동상을 입게 되면은 동맥이 맥혀가지고서는 손발끝을 갖다 와서 절제해야 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프로스트 바이트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조심하셔가지고 꼭 장갑을 끼고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하시고 그리고 꼭 손이 시리거나 그러면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쉬었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눈이 잔뜩 와 있으면 나가가지고서는 부삽을 들고 나가지고 눈을 치고 그래야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나가지고 눈을 치는데 그 눈 치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눈이 물론 물이 얼은 게 눈이니까 그걸 제거하고 하기 위해서는 부삽으로 치고 이러는 거 뭐 땅을 파가지고 부삽질을 하고 이러는 거고는 다른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눈을 치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쳐서 차가 나올 때까지 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심장에 프레셔를 가하게 되고 또 날씨가 추운데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동맥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추울 때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트어택, 심근경색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밖에 아침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압이 다시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혈압이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추운데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런데 그냥 무리를 하고 눈을 치느라고 해가지고 심근경색 즉 다시 말하면 하트어택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눈을 치더라도 좀 치다가 쉬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리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새 기후가 미국 북상부라든가 중서부에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경고하고 싶습니다.